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기적을 탄자니아에서. 2. 일본이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3. 푸틴의 충격적인 발언.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코로나 등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춤했던 K건설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국내 건설업계는 불과 지난해만 해도 해외에서 2년 전보다 감소한 306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을 감안하면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왔으나 아쉽다는 반응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탄자니아 교량 완공을 시작으로 최대 수주처인 중동 시장에서의 수주 개선과 경기 회복에 힘입어 K건설이 다시 세계 최강 건설업의 저력을 발휘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도 올해 초부터 아프리카, 중동, 유럽, 동남아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수주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와 비교해봐도 20% 이상 해외 수주가 개선되며 힘찬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된 탄자니아 교량의 경우 GS건설이 탄자니아 최대 경제도시 다르에스살람에서 성공적으로 공사를 완수한 뉴 셀린더 교량입니다. 특히 탄자니아 도로청이 발주한 이 프로젝트는 GS건설이 탄자니아에서 수주한 첫 번째 교량 프로젝트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약 공기를 준수해 아프리카 시장에서의 추가 수주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탄자니아 매체인 MWA 뉴스에 따르면 GS건설은 2018년 수주한 이후 3년 6개월여 만에 교량을 준공했는데 해당 교량은 탄자니아의 옛 수도이자 최대 경제도시인 다르에스살람의 교통체증을 성공적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교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르에스살람의 경우 인도양과 중부 아프리카 내륙을 연결하는 교역이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탄자니아에 인접하고 있는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등은 대다수가 내륙 국가로 탄자니아 최대 항구 도시인 다르에스살람은 중부 아프리카의 바닷길을 통한 수출입 산업에서 핵심 지역으로 꼽힙니다. 뉴 셀린더 교량 프로젝트는 탄자니아 경제 중심지인 다르에스살람의 교통체증 완화 및 도시 내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1억 7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입니다. 마사키 반도와 중심 업무지구 CBD를 직접 연결하는 도시, 우회도로 및 교량 공사로 구성됐습니다. 총 연장 6.23km의 도로 및 교량으로 구분된 프로젝트에서 엑스트라 도주교 익스트레이도스트 브릿지로 설계됐습니다. 엑스트라 도주교는 아무런 구조물이 없는 일반 교량인 거더교와 주탑의 케이블을 연결해 상판을 지탱하는 구조의 교량인 사장교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다리입니다. 거더교에 비해 경량화가 가능하고 사장교에 비해 주탑 높이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신들이 놀랐던 점은 이런 장점도 존재하지만 엑스트라 도주교의 경우 설계 자체도 어렵고 그만큼 공기를 맞추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GS건설은 그것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대외경제협력기금이 지프 지원 사업 중 아프리카에서 진행하는 최대 사업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실제 뉴 셀린더 교량 프로젝트 사업비는 전액 한국 EDCF에서 지원되는데 이는 역대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한국 EDCF 지원 사업입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 개도국 간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에 설치된 정책기금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정부 위탁을 받아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존 마구풀리 전임 탄자니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업으로 현지에서도 꾸준히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은 탄자니아뿐 아니라 중부 아프리카의 무역 거점 도시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시외곽과 중심을 잇는 상습 정책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이었는데 교량 프로젝트는 이 문제 해결책으로 추진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작년 12월 교량 개통 직후 현지 다수의 언론에서도 12월 개통 약속을 지킨 뉴 셀린더 교량으로 집중 조명한 바 있습니다. 성공적인 뉴 셀린더 교량 준공으로 GS건설은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큰 신임을 얻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GS건설은 2016년 탄자니아 릴리완자로 아루샤 132kV 송변전 공사와 220kV 4개 변전소 확장 공사를 준공하면서 현지에서 선진건설 업체로 위상이 강화되는데 한층 더 견고한 입지를 구축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나아가 알제리 복합화력발전소 공사와 이집트 에이크시 정유공장 공사,
다나카마시 330kV 송변전 공사를 통해 아프리카 건설 시장에서 사업을 지속 유지해오고 있는 GS건설은 향후 탄자니아를 아프리카 거점 시장으로 삼고 사업 확장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입니다. GS건설 관계자는 한국의 이디시프가 아프리카에서 진행하고 있는 최대 사업이자 탄자니아 대통령 공약 사업인 만큼 관심이 높았던 프로젝트로서 계약 공기 내 성공적인 완수로 신뢰도가 높아졌다며 더 나아가 아프리카에서 GS건설의 위상이 높아져 시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은 이뿐만이 아닌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위험물 탱크 컨테이너 충돌시험소 인증을 획득해 국내에서도 평가가 가능해졌고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캐나다 교통부로부터 위험물 수송 탱크 컨테이너 공인 충돌 시험소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남아공, 독일, 중국에 이어 인화성 액체, 유해화학 물질과 같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탱크 컨테이너의 총들 안전도를 평가하는 세계 6번째 국제 공인 인증기관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해외 충돌 시험소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시험을 진행해 오던 국내 탱크 컨테이너 제조사가 국내에서 쉽게 충돌 안전성을 평가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로 인한 국제적인 물류 대란으로 국내외 탱크 컨테이너 수요 폭증으로 증가하고 있는 탱크 컨테이너 제조사들의 제품 출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탱크 컨테이너 총들 안전도 인증은 캐나다 교통부 위험물 수송을 위한 이동식 탱크에 관한 규정 시사의 비우기에 의해 탱크 컨테이너의 충돌 안전 성능을 공식 인정하는 국제 제도입니다. 탱크 컨테이너에 물을 97% 채워 특정 조건 이상의 충격을 가했을 때 운용에 지장을 주는 영구 변형이나 누수 검사 등 국제 표준 요구사항에 대한 성능을 평가합니다. 한석윤 철도연 원장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탱크 컨테이너는 안전성이 최우선이다라며 국제 표준에 따른 시험 절차를 성실하게 적용하여 국내외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탱크 컨테이너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광산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전신인 한국광물자원공사 시절부터 약 2조 3천억 원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에 투자해 연간 7천억 원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수한 금액이 338억 원에 불과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해외 자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르면 4년 만에 원금을 회수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지난 2월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상황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매각을 결정했던 공공기관 투자 해외 자산도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하면 매각의 적정성을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개인이 지분 투자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해외 광물자원 개발 사업은 휴강을 제외하고 94개입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세계 3대 니켈 광산인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입니다. 광해광업공단의 전신인 광물자원공사는 2006년 이 사업에 뛰어들어 현재 지분을 37.5%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서 생산된 니켈의 절반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에 위치한 이 광산은 연간 47,000톤의 니켈을 생산할 수 있고 공단이 이 중 절반인 약 23,500톤을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니켈 값이 일당 약 23,700달러에 달하고 있어 이를 단순 환산하면 매년 6,677억 원을 벌 수 있는 셈입니다. 특히 니켈은 향후 전기차 생산 등에 쓰이는 양극재의 핵심 소재 중 하나로 해마다 니켈 값은 오를 것으로 전망돼 4년 정도면 암바토비 광산에 대한 투자액을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청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자원개발은 원자재 대란을 피할 수 있는 가장 모범 해답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산 불화수소를 이용해 만든 제품이 일본을 초토화시키고 있어 화제입니다. 그간 일본인들은 한국의 수출 규제 품목을 국산화해 이를 적용한 제품을 만들 경우 불량률이 높아져 결국 실패할 것이라 비판해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한국 제품이 일본 내에서조차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 기시다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더 이상 버틸 수 없던 일본 경제단책에 이달린 회장단이 퇴거 방안에 삼성에게 제발 자신들을 버리지 말라는 식으로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것도 그들의 자존심을 뭉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일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전자 대기업들은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TV 시장을 석권해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LG에게 잇따라 밀리면서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고 그들은 몰락해 갔죠. 히타치 제작소는 2018년 TV 생산을 중단했고 1965년 일본 최초의 컬러 TV를 개발한 도시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바는 중국 하이센스의 TV 사업부를 매각한 후 작년 10월 결국 공장을 허물었던 상황입니다. 전성기 때 종업원이 7,000명에 달했지만 한국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작년 11월에는 미쓰비시 전기가 액정 TV 출하를 종료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비슷한 시기 파나소닉마저 유럽에서 TV 생산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일본인들은 LG가 고성능 4K TV를 증산해 단가를 내린 것이 일본 기업의 몰락을 가져왔다. 싸구려라도 만들어서 한국과 싸울 수는 없습니까? 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2년 소니, 도시바, 히타치 등의 LCD 사업부를 통합해 재팬 디스플레이즈를 출범시키며 마지막 발버둥을 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졸드를 자회사로 두며 또다시 한국 올레드를 따라잡으려 했습니다. 졸드는 수출 규제 직후인 2019년 11월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상대로만 되면 한국을 뛰어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면서 말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은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로 한국의 발목을 잡으려고도 했습니다. 일본이 차단한 불화수소는 반도체뿐 아니라 올레드 제품을 생산하는데 핵심 소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패널 생산에 쓰이는 불화수소를 솔브레인 제품으로 대체했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일본산 액체 불화수소를 빠르게 국산으로 대체해 갔습니다. 결국 일본에서 수입하는 불화수소는 2019년을 기점으로 크게 꺾여 도의 80% 이상 감소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스텔라케미파와 모리타와학은 큰 손실을 입었던 상황입니다. 그들은 100년에 달하는 일본의 불화수소 전문기업의 노하우를 한국이 단기간에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보여왔습니다. 한국산 소재로 작업을 할 경우 수율이 높지 않아 결국 몰락할 것이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삼성과 LG는 국산 소재를 적용해 빠르게 수율을 안정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소식 하나가 일본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LG 올레드 TV가 일본에서 크게 두각을 보이며 점유율을 높여버린 것입니다. 반응 속도를 더 디귿 일본은 외국산의 무덤이라고 불릴 만큼 자국산에 대한 소비자의 충성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이런 일본에서 LG는 올해 1분기 말 10% 벽을 떼고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랜드별 점유율에서 1, 2, 3위를 하고 있는 소니, 파나소닉, 샤프 등은 약세를 보였지만 LG전자는 작년 7.3% 점유율에서 올해 12.6%로 올라서는 등 홀로 급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은 화질에 민감해 세계에서 TV 평균 판매 단가 SP가 가장 높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지난해 1대당 평균 판매 가격은 781달러로 세계 평균 500달러 대비 29%나 높았고 두 번째 순위인 서유럽 693달러보다도 11% 비싼 제품을 구입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중국 458달러가는 41%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LCD TV의 원조인 샤프와 세계 최고 영상 품질을 자랑하던 소니에 대한 환상에 빠져 가격이 비싸더라도 주로 일본제 제품을 구입해왔던 것입니다. 일본 시장에서 고가형 제품인 올레드 TV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넘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8년 15% 대비 4년 만에 2배로 커진 상황입니다. 세계 평균인 13%인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TV 시장은 그동안 국내 기업들이 뚫기 어려운 철옹성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삼성전자는 1980년 일본 법인을 설립한 뒤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적자를 기록해왔고 2009년 일본 내 생활가전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16년 연속 세계 TV 판매 1위인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부진한 시장이 일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치열한 시장에서 LG전자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일본 현지 전문가들은 LG전자의 기술력을 축켜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유력 전문지 하이비 IVI는 올해 LG 올레드 에보를 최고의 TV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평가위원들은 해당 TV에 적용한 5세대 인공지능 알파9 프로세서를 두고 심전부의 진화가 TV 화질을 어떻게 끌어올리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며 호평을 내놨을 정도입니다. 이는 같은 LG 패널을 쓰는 일본 업체들을 뚫고 나온 평가라 더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일본 영상 음향기기 오스카상으로 불릴 만큼 권위를 인정받는 VGP에서도 LG 올레드 TV가 상을 휩쓸어 버려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결국 일본 내에서 LG 제품의 점유율이 크게 오르자 일본인들은 큰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 일부 반응을 보면 역시 기술이 굉장하다. 사용해보면 알지만 편리하고 만족한다. 일본 가전제품은 모두 LG제의 올레드 패널이 탑재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일본은 올레드 패널을 만드는 기술이 없는 걸까요? 재팬 디스플레이즈가 더 고화질의 저렴한 올레드를 다른 원리로 양산하는 것 같지만 언론마저도 이를 거론하지 않고 있어 일본 패널은 신뢰를 할 수 없다. TV하면 LG나 삼성이군요. 한국의 열등감을 가진 일본인은 부정하고 싶어 하지만 삼성은 샤프나 도시바에서 커진 것이고 이현대는 미쓰비시 자동차에서 발전한 것이다. 이미 조선, 철강, 액정에서도 밀렸다. 이런 상황에 게이단내는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니. 이러면 다음 세대에 아무것도 남길 것이 없다. 주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일본 기업을 포함해 모두 20개사의 올레드 패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 당시 소니 또한 LG에서 올레드 패널을 받아 TV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한국 측이 역공으로 올레드 패널 수출을 막을까 벌벌 떨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 패널을 쓰고도 일본 가전업체들은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세계 올레드 TV 출하량 전망치는 약 900만 대 정도인데 그중 LG전자가 60%대를 차지하고 소니가 20%, 필립스가 5% 점유율로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게이단렌의 한국 방문은 일본 내에서 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이단렌은 1946년 설립돼 1490개 기업 등이 가입된 일본 최대 경제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삼성을 찾아 자신들의 소재 부품 장비를 계속 써달라며 머리를 숙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 일본 내에서도 굴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게이단렌 회장인 스미토모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적극 협력을 당부했는데 스미토모는 삼성 스마트폰 등에 올레드 편광 필름을 공급해 오던 기업이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이 편광판마저 극일을 이룬 상태라 스미토모 회장을 다급하게 했다는 분석입니다. 스미토모와의 매출 구상은 편광판이 49%, 터치스크린 패널이 13%,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컬러 필터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미토모가 편광판 분야 세계 1위를 하며 삼성에게 대부분을 공급해왔지만 작년 8월 삼성 디스플레이가 편광판을 사용하지 않는 올레드 패널을 상용화하자 대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에코 올레드라고도 불리는 패널로 비투과율을 33% 높이고 소비 전력을 최대 25%까지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 기술이 적용돼 있습니다. 일본은 삼성이 반도체를 넘어 차세대 올레드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신경을 곤두세워왔습니다. 일본 졸드는 2020년 6월 삼성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걸었을 정도입니다. 일각에선 졸드가 중국 초트로부터 2천억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직후 소송을 공식화한 점을 두고 일본과 중국이 합심해 한국을 무너뜨리려 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작년 1월 졸드에 맞고소를 하며 대응했고 결국 졸드는 5개월 후 꼬리를 내린 채 특허 분쟁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최근 일본의 야심을 완전히 꺾어버린 행동을 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삼성이 3억 달러를 투입해 독일 올레드 스타트업 사이노라의 지식 재산권을 인수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삼성 벤처 투자가 2017년 가치를 알아보고 약 140억 원을 투자한 바 있는데 그간 기술력이 크게 확대된 상태로 삼성품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해당 업체는 2008년 설립된 올레드 소재 업체로 100여 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폴더블 폰이나 차세대 QD 올레드 TV에서 시너지가 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2019년 대형 패널 사업을 기존 LCD에서 QD 올레드로 전환하기 위해 2025년까지 총 13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LCD 패널 생산을 종료했으며 대신
QD OLED 라인과 모바일용 6세대 라인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첫 선을 보인 QD OLED TV는 미국 시장 출시를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총 20개국의 제품을 내놓았고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수율이 50%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85%를 넘긴 상태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패널 생산 능력은 약 100만 대 정도로 그중 일부를 소니가 구입해 자체 TV 제품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패널을 두고도 삼성보다 훨씬 못한 원가 관리 능력을 보여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60모형 제품을 북미 등에서 약 $3,000에 팔고 있다면 소니는 같은 패널로 만든 TV를 $4,000 수준으로 책정해 판매하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가성비가 더 뛰어난 삼성 제품이 더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졸드는 삼성이 독점한 모바일용 OLED나 LG 디스플레이가 주도하는 대형 OLED 시장을 피해 컴퓨터에 쓰이는 중소형 모니터 제품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합심해 대형 OLED 공장을 짓기로 했지만 이 또한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크기와 관계없이 졸드의 점유율은 1%도 안 되는 초라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한국을 막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소재를 국산화해 전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더욱 기술력을 높여 나가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전쟁 참전 가능성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미국이 한국산 155mm 포탄 10만 발을 구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외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만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수출한 포탄 10만 발이 미국을 경유해 우크라이나로 인도될 것이라는 추측이 등장했습니다. 즉 한국이 미국을 통해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우회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만약 아시아의 신흥 군사 강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이 군사 지원을 시작한다면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호랑이의 날개를 단 격인데요. 현재 내부 군사 체계가 박살나고 있는 러시아의 상황으로는 무슨 수를 쓰든 우크라이나군을 막는 게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심지어 화들짝 놀란 푸틴이 한국을 콕 집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만류하는 등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논란의 당사자인 우리 군은 정반대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미국의 한국 포탄 수입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의 포탄을 수출하는 것은 맞지만 그게 우크라이나로 인도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주장을 전면에서 반박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실력 있는 외신인 CNN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해 한국 방산업체로부터 10만 발의 포탄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해당 포탄은 미국을 거쳐 우크라이나로 이송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에 원조를 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한국이 우회 지원을 선택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이 강력한 우방인 한국을 속였거나 또는 한 번만 모르는 척 눈 감아 달라고 부탁한 꼴인데요. 실제로 우리 국방부는 최종 사용자는 미국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족해진 미국의 탄약 재고를 대신할 뿐이라는 건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 포탄을 수입해서 외장만 미국산으로 둔감시켜 우크라이나로 인도하는 속칭박스 가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처한 상황을 보면 이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되고 시간이 지난 현재 기준 모든 우려들은 사실로 판명났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의 현 상황이 어떤 모습이길래 상황이 이렇게 발전된 것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미국의 국방력 상황에서 한국의 포탄이 없으면 미국이 거덜나게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무기고가 바닥을 긁고 있습니다. 전면전 양상이 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비축해 놓은 재래식 무기가 거덜난 건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포탄입니다.
무기 체계가 완파되는 경우만 아니라면 어떻게든 수리해서 재투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포탄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나토의 리더 격인 미국조차도 비축해 놓은 포탄의 재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필요하다고 수십만 발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처지도 못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소모전으로 치닫고 장기간 전쟁이 더 이어져 자칫하면 포탄이 없어서 전투를 치르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지경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전 세계에서 범접할 수 없는 인류의 자리를 지키던 군사 대국 미국의 무기고가 고작 전쟁 9개월여 만에 바닥을 보인다는 게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미국이 실전 경험을 통해 얻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현대전의 양상이 전면전이 아닌 비정규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쓸데없이 유지 비용을 잡아먹는 재래식 무기의 재고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아프간에서 미국을 포함한 나토군은 기껏해야 하루에 300발 정도의 포격을 가했습니다. 사실상 포탄을 추가 생산할 필요도 없이 그저 비축된 물량으로 충분히 포격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아프간 전쟁에서 미군은 주로 초전밀 유도 폭탄을 이용한 공습이나 기동력이 좋은 기계와 부대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원인으로는 파병된 미군은 적은데 아프간은 넓었고 탈레반이 게릴라전이나 테러를 주로 이용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광범위한 지역을 통째로 무력화시키는 포격은 그다지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착각과는 반대로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스탈린의 표현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전장에서 포병은 다시 한번 전쟁의 신이 되었습니다. 실내로 서로의 진지와 거점을 파악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로에게 엄청난 양의 포탄을 쏟아부었는데요. 실제로 아프간에서 미군이 한 달 내내 쏘아댄 포탄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측 포병이 단 하루에 사용한 포탄이 훨씬 많을 지경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에만 단 하루에 6천에서 7천 발의 포탄을 소비했고 러시아는 4만에서 5만 발의 포탄을 소모했습니다. 또 전쟁이 장기화되고 공세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우크라이나군만 따져도 한 달에 무려 21만 발의 포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지금까지 142대의 155mm 곡사포와 155mm 포탄 92만 4천 발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소 수개월은 더 이어질 것을 감안하면 포탄 비축량을 대폭 감축한 미국의 무기고가 감당할 수준이 절대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나토 형국들의 사정이 미국보다 나은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척에 러시아라는 불안 요소를 두고도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다가 이번에 제대로 자신들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유럽의 나토 형국들은 냉전이 끝나고 20여 년간 경쟁적으로 군축에 들어갔고 말로만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중대한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 재고는 규정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나토 헌장 5조에 따라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나토 소속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는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규모 전면전을 수행할 만큼의 역량을 보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편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나토 형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 체계의 규모를 총 400억 달러로 잡고 있습니다. 이는 한화 52조 5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즉 그간 비축해 놓은 모든 무기 재고를 이미 소진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자국을 방어할 정말 최소한의 무장을 제외하고 죄다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건데요. 사실 국제사회는 같은 편이라도 어떻게든 끝까지 이용하려는 게 공공연한 룰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게 나토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이 가능한 우크라이나에서 치러져 러시아를 저지하는 게 가장 싸게 먹히는 방법인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앞서 언급한 어마어마한 포격전을 계속 이어갈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포탄 재고 부족이라는 문제가 뜻하지 않게 생긴 것입니다. 그동안 값도 저렴하면서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던 포탄이 모두 동이 나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토는 물론 전 세계 최대 무기 생산국인 미국조차도 포탄을 한 달에 약 15,000발밖에 생산할 수 없다는 걸 고려하면 상황이 정말 심각해진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국가는 유럽에서는 없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포탄 생산에 초정밀 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철 공장 하나 개량해서 뚝딱하고 만들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사실 포탄 제작에는 극비 기술이 들어갑니다. 바로 화약량의 배합과 성분 조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풀빵에 단팥을 넣으면 되는 것처럼 제작할 수 없습니다. 성능 좋은 포탄은 포탄 내의 화학 성분들이 서로 뭉치지 않아야 하고 또 포탄 내에서 화약이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요. 우선 화약을 구성하는 여러 성분이 제대로 배합되지 않으면 폭발력은 들쑥날쑥하게 되고 포탄 내에 빈 공간이 생긴다면 화약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가 마찰로 인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초창기 국산 포탄을 개발할 때 이 방법을 몰라 미국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이 방법을 시행할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도 기술이지만 생산 능력이 받쳐주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미국은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걸까요? 한국은 나토 규격 무기 체계를 사용하는 나라이면서 애초에 전면전을 상정하고 평시에도 막대한 양의 포탄을 비축해 놓았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게 포탄 10만 발을 수입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일부 친러 성향인들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망칠 수도 있어 국가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인 미국이 포탄이 없어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건 상당한 외교적 이득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자국 포병의 처참한 명중률로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많은 양의 포탄을 소모하고 있고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포탄 생산 역량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러시아는 경제 군사가 모두 완전히 박살나고 있다는 건 확실해졌습니다. 미 정보당국의 첩보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 비밀리에 수백만 발의 포탄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소련 시절부터 재래식 무기를 비축한 러시아조차 생산 역량이 부족해서 하다못해 북한에 손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포탄을 원조할 시 북한과 협력하겠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속이 뻔히 보이는 내로남불도 없을 것입니다. 얼떨결에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의 포탄과 북한의 포탄이 정면 대결을 펼치는 꼴이 되었지만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포탄이 러시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난에 허덕여 자국의 인민들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배급하지 못하는 처지에 북한이 포탄이라고 제대로 보관했겠냐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은 한국 포탄에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재고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군사 기밀이지만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추측은 가능한데요. 우리 군은 개전 초기 북한의 장사점포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대화력전을 수행하는데 6일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한국이 보유한 대화력전 무기로는 155mm급 이상의 포만 하더라도 K9 자주포, K55 자주포를 포함해 무려 3,000대가 넘습니다. 물론 이 모든 포가 대화력전에 동원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북한의 장사점포가 완전히 무력화될 6일간 쉴 틈 없이 포탄을 쏘아대는 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려면 그만큼 많은 양의 포탄을 비축해 놓는 건 당연합니다. 심지어 대화력전 이후에 한미연합작전계획에 따라 30에서 61분의 탄약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니 실제 포탄 비축량은 대략 155mm 포탄만 약 280만 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세계 최강의 생산 능력은 감히 상상이 불허할 정도로 막대합니다. 더군다나 항상 유사시를 대비해 오래된 포탄을 소모하고 항상 최신화하고 있으니 신뢰도마저 뛰어납니다. 이처럼 한국은 우수한 신뢰도와 막대한 재고량으로 미국과 나토의 능력마저 뛰어넘고 있는데요. 만약 한국의 포탄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제공된다면 결국 나토의 포탄 표준이 한국의 포탄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서방 무기를 사용하는 모든 나라가 한국의 포탄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는 K9 자주포가 전 세계 자주포의 70%를 점유하며 나토의 표준이 된 것과 흡사한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로운 건
상대방이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빛을 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 외교에서 미국은 이미 한국에게 큰 신세를 지게 된 것입니다. 부족한 포탄을 대한민국이 메워주지 않았다면 미국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그 군사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미국의 대참사를 막아준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노선을 확실히 정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